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드디어 고대시대의 마지막 파트가 왔네요. 자, 이번 주제는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가 배웠던 주제들이랑 달리 가장 독특하다고 느낄 만한 유형인 고대 문화 투입니다. 왜냐면 이번 주제들은 앞서 주제들이랑 달리 거의 문화유산 사진을 활용하는 유형과 더불어서 인물 파트만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 유형 접근할 때는 체감상 좀 낯설 수 있지만 그리고 특히 앞서 유형들이랑 달리 각 문화유산의 사진을 정확하게 눈에 숙지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접근 자체가 진짜 낯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접근을 어떻게 할지 좀 전략 잘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파트가 좀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일단 사진이 눈에 익숙하지가 않고 키워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약간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반번만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까지 못 풀 유형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방식대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보시면 시기는 아까 이번 똑같이 삼국시대부터 남북시대고요. 난이도는 아무래도 처음에 이런 유형을 접하는 게 낯설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한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나오는지 패턴은 금방 보이니까 사진 자체를 눈에 익숙하게 한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은 고대 국가들의 불상 및 탑의 외관 및 특징을 구별하고 신라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승려의 사상, 저서, 활동 관련 키워드를 전반적으로 구별하고 그리고 삼국시대 및 남북국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 업적을 파악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이랑 승려는 이런 인물들이 제일 잘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화유산을 배울 거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뭐 국가별 이렇게 뭔가 불상, 탑, 유물 관련된 내용을 다뤄놓긴 했었는데 아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키워드 자체로만 보면은 좀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따로 뽑아놓은 그 PPT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사진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먼저 고대 불상부터 보면은 일단 고구려 불상의 경우에는 이 금동령과 칠려면 열의 입상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불상은 뭐냐면 경상남도 의령지역 출토된 불상으로서 고구려 수도가 평양일 때 조성되었거든요. 특히 광배에 연가 7년이라는 연호가 새겨졌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광배는 여기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보면은 뭔가 빛이 나. 아우라가 느껴져. 그런 아우라 같은 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상화한 게 광배인데 이 광배 뒷면에 연가 7년이란 연호가 새겨져가지고 이게 장수왕 또는 안원왕 때 만들어진 불상이구나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불상 하단에 연꽃 같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산용현이 마의 열애 삼종상인데 이거는 6세기 이후에 충청남도 서산 인근 지역의 교통로에 조성된 대표적인 백제 불상으로서 백제의 미소라는 별명 불립니다. 실제로 이 불상을 보면은 뭔가 부처님은 뭔가 근엄하고 뭔가 겁나 진지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불상은 뭔가 해맑게 웃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소산용현이 마의 열애 삼종상은 그런 표정 때문에 백제의 미소가 불리고 그만큼 웃는 모습만 잘 기억하면은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경주배동 석조열의 3돈 이상인데 이 불상은 말 그대로 경주 지역에 위치하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상도 나름대로 웃고 있는데 사실 한능검에서 이 불상이 나온 적은 거의 없긴 해요. 그래서 뭔가 최대한 붙어 있는데 웃고 있다. 그럼 서산용은이 마이너리 삼종상이고 이게 완전 띡띡띡띡 떨어져 있는데 또 웃고 있다. 미소 짓고 있다. 그러면은 경주배동 석조열의 삼종 이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아까 강조했듯이 한능검에 거의 대부분 나온 불상은 얘니까 이 불상만 제대로 외우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이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불상은 어디 국가 거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금동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인데 여러분들 이 반가 사유상의 반가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얹는 자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다리를 꼬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사유, 그러니까 반가라는 건 한쪽 발을 이렇게 반대쪽 무릎이 얹은 상태에서 사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진 게 반가 사유상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에서 다리를 꼬았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같은 게 있는 게 반가 사유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불상의 경우에는 고대 국가와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산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일본의 그 뭐야 미륵보사 반가사유상인데 걔는 목조로 만들었거든요. 나무로. 근데 그게 국보 1호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불상 양식을 보고서 일본도 똑같이 따라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은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그런 불상 양식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징은 한 다리를 이렇게 꼬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자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불상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석굴암 본전불. 자, 이거는 경주 토암산에 김대성이 창건한 사찰 내부에 위치한 불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이건 진짜 신라의 예술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불교 문화선으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황토색의 색깔과 이마의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황토색 색깔만 잘 기억해도 이 석고랑 본전부를 기억하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 통일신라 대표의 불상것은 얘가 제일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상은 끝났고 바로 탑 관련된 내용 다룰게요. 일단 백제부터 다룰 건데 고구려는 특별히 탑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바로 백제부터 다룬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미륵사지 석탑. 자, 이 미륵사지 석탑은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 위치한 미륵사 내에 있는 탑이에요. 그래서 이 미륵사지 석탑은 금제 사리 봉영기라는 게 석탑 보수 과정에 발견되었는데, 일종의 그냥 이 석탑 관련된 기록 같은 거 담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미륵사지 석탑은 639년, 즉 무왕 때 건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목탑 양식 반영됐다고 하는데 계단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뭐 쌓아놓은 거, 그런 특징 같은 거가 목탑 양식 반영한 거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의 석탑의 경우에는 한입 베어 먹은 사과 같은 모양, 이런 한쪽이 뭐 파였어요. 약간 그 핸드폰 어떤 기종의 그런 모양처럼 한입 베어 먹은 사과, 이런 거 연상하면은 조금 모양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림사지 5층 석탑. 자, 이거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부여 지역에 위치한 거고요. 얘도 똑같이 목탑 양식을 반영했었고, 특히 이거가 이 탑이 중요한 특징은 당나라 소정방의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백제는 그 저번 강의에 설명드렸듯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당나라 장수인 소정방이 헤헷 내가 백제를 정벌했다 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래서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 가지고 평제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보통 이런 걸 보고서 탑 층수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5층의 탑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라의 탑인데요. 자, 신라의 탑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분황사 모전석탑부터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황사 모전석탑은 경주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선덕여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 신라의 가장 오래된 석탑이란 의의가 있고요.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집처럼 생겼다고 연상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집같이 생긴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접근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감은사지 삼층석탑인데, 이 감은사지 삼층석탑은 경주 지역에 위치한 감은사 내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탑으로서 통일신라 석탑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5강에 다뤘었던 신문왕의 업적이랑 좀 연결된 키워드기도 하고, 이 탑의 경우에는 탑 위에 진짜 찔리면 아플 것 같은 뾰족한 바늘이 이렇게 피슉 나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조금 더 기억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통일신라 불국사 삼성탑. 자, 이거는 진짜 제가 탑 중에 진짜 한 개는 꼭 기억해야 된다, 강조한다면 저 이거 기억하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미륵사의 석탑이랑 이 불국사 3층 석탑, 이거 넓게는 분황사 모전 석탑, 이 세 개만큼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자, 그래서 이 불국사 삼층탑은 경주 지역의 불국사 내부에 위치한 탑으로서 석가열애를 형성했거든요. 뭐냐면 이 불국사는 애초에 불교의 이상세계를 현실에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처 이상세계니까 부처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부처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석가열애라는 부처님을 형상화한 게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이 불상이 아니라 이 탑은 통일신라 석탑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석탑의 보수 과정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거랑 비교할 만한 게 직지심체요절이라 있거든요. 뭐냐면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목판 인쇄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데 이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걸 좀 주의해 두시고 이 불국사 3층 석탑은 탑 상단 이런 식으로 회오리 감자 같은 게 있다 라고 좀 연상하시면 조금 더 접근을 쉽게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국사 근처의 또 다보탑. 역시 이것도 불국사 내부에 위치했고 얘는 다보열애라는 그런 부처님 형상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탑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단에 뚫린 부분이 있다. 이거만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석가탑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쌍봉사 철감선사탑. 저번까지 다뤘던 건데 이 탑은 전라남도 화순에 위치한 탑이고요. 통일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승탑입니다. 그래서 선종 관련된 약간 좀 승려 중에서도 조금 높은 승려의 사리를 안치하는 그런 탑으로서 의미가 있고 이 탑은 팔각 원당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팔각형 플러스 원형의 그런 구조를 이룬 지붕이 있어가지고 팔각형의 지붕이 나오면 쌍봉사 철감선사탑이고 특히 이거는 통일신라 하대의 선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탑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물인데 유물은 별로 다를 게 없어가지고 빠르게 보고 넘길게요. 자, 일단은 호우명 그릇. 자, 호우명 그릇은 경주 지역의 호우총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그릇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봐야 되냐면 명문에 광개토 대왕을 기칭하는 문구가 새겨져가지고 이 호우명 그릇은 신라에 대한 고구려 간섭했다. 그러니까 저번 광개토 대왕이 신라 내무랑 때 군사를 줘가지고 왜구를 격퇴하는 걸 지원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이 야 내가 네 도와줬으니까 말 잘 들어 하면서 나름 간섭했었었는데 실제로 그 고구려 관련된 글자 같은 게 적혀 있는 그릇이 신라에 발견될 정도로 고구려가 신라에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증거서 이 유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백제근동 대학로. 이건 사비 지역의 능산리 고분군에 출토된 대표적 유물로서 약간 불교랑 관련된 연꽃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도교랑 관련된 뭔가 봉황? 아니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교랑 도교랑 관련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대표적인 백제 문화산이다. 그런 백제 공예 예술을 보여주는 문화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수훈이 벽돌. 이것도 똑같이 사비시대 대표적 문화유산으로서 이것도 비슷하게 뭔가 불교랑 도교랑 관련된 요소가 복합적 반영되었다. 그 특징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실 어떤 게 불교, 도교고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앞서 말한 그 백제 금동대학로랑 산수문이 벽돌은 공통적으로 불교 및 도교 관련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해풍선이 이것도 어떻게 구별해요? 만약에 근데 이런 불교 및 도교 관련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은 솔직히 두 개 중에 한 개밖에 선지에서 안 낼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도 비슷하고 특징도 비슷해가지고 두 개 동시에 되면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언급했는데 선지에서 두 개 동시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보셔도 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마도. 이거는 경주의 신라의 무덤인 천마총에서 발견된 그냥 말 안장에 그냥 그려진 그림이다. 그냥 이런 문화산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첨성대. 이거는 선덕여왕 때 건립된 신라의 문화전으로서 천체를 관측하는 목적을 만들어졌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남대총 북분 근관은 신라의 근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쓴다면 엄청나게 무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왕이란 직책은 이런 무거운 왕관의 그런 무게를 견딘다, 이런 느낌으로써 당시 왕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 같은 걸 반영했다 로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승려 관련된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승려 여러분들이 정말 외울 시간이 없으면 의상이랑 원효랑 관련된 그 키워드만 제대로 암기를 하셔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상의 경우에는 당나라에 유학한 대표적인 승려예요. 그래가지고 당나라에서 화엄학이라는 그런 불교 종파를 공부한 다음에 화엄 사상을 정리한 그림시인 화엄일승 법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상은 관음신앙이라는 관세보험사를 신봉하는 사상을 강조했었고요. 특히 의상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의상 관련된 키워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찰 관련된 키워드가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부석사, 낙산사 등 사찰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면 의상 다룬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효, 다음 원효의 경우에는 일심사상이랑 화쟁사상, 아미타시당 이런 거 강조해가지고, 일심사상은 말 그대로 모든 거 뭐 마음하게 달렸다, 이런 식으로 다시 뭐 해골물 설화, 그러니까 내가 해골물 뭔지 몰랐을 때는 먹었을 때 맛있었는데 이거 해골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맛이 더럽게 없네, 이러면서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그런 사상 같은 걸 강조하는 거고, 화쟁사상은 당시 불교 종파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강조한 것,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화합합시다, 이런 걸 강조한 거고, 아미타 신앙은 말 그대로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하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어요 하는 그런 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효의 경우에는 약간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원효는 서적 키워드가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려운 불교 경전이 금강산매경이라던가 대승기 신론에 대한 이런 내용 같은 거를 좀 쉽게 정리한 주석서인 금강산매경론, 대승기 신론서를 저술했고, 그리고 다양한 불교 종파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은 신문화쟁론을 저술했다, 이런 키워드를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효는 설총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승려한테 결혼도 하고 약간 파괴승이라는 약간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원효는 불교 대중화를 위한 일종의 향가인 무예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원효의 경우에는 서적이랑 불교 대중화랑 관련된 내용이 좀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상은 사찰, 원효는 서적이랑 불교 대중화, 이 키워드 두 개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가의 경우에는 세소고개라 해가지고 화랑도의 규율이 나왔거든요. 뭐 사군이충, 사친이요, 임전무태, 살생요태, 교우이신, 약간 이런 것들을 다룬 게 이 원가의 세소고개고요. 그래서 약간 원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세속적인 고스톱의 광을 노렸다, 약간 이렇게 암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강은 신라 진평왕 때 걸사표라는 글을 지어가지고 수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하는 그런 글 같은 걸 지었다. 그래서 걸사표, 세속오개, 이 두 가지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자장승려의 경우에는 선덕여왕에게 황룡산 9층 목탑을 건립할 것을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이 황룡산 9층 목탑이란 거는 말 그대로 불교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호국불교 의지를 담아가지고 불교 힘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자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를 짓자고 한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 황룡사 9층 목탑에서 황룡사 약간 좀 중국집 이름 보면 막 만리장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장승려는 황룡사의 짜장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더 키워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해초의 경우에는 인도 및 중앙아시아를 기행한 승려거든요. 그래서 그 두 지역을 기행한 뒤에 저술한 기행문인 왕호천추국전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겠어요? 배가 있긴 하겠지만 뭐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만큼 경로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불교의 근원지 인도까지 가는 게 솔직히 아무리 공부하러 간다 하더라도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초는 당시에 그만큼 경로가 멀기 때문에 인도와 중앙아시아까지 멀리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해초를 뜯어 먹으면서 갔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더 쉽게 키워드가 접근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승려 마쳤고 마지막 인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김유신은 신라 때 활동한 대표적 인물로서 일단 이 김유신은 원래 금관가야 마지막 왕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금관가야 왕도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이 신라로 넘어와가지고 이 화랑도의 대표적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유신은 선덕여왕 때 여자가 왕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일어난 반란인 비당과 염동이나 진압했었고요. 거의 삼국시대 통일 과정에 그 삼국 통일의 그 기여한 그런 특징 같은 게 많이 인정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김유신의 경우에는 흥무대왕이라는 시호를 받을 정도로 왕이 아니었음에도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당시에 높게 칭송받을 정도의 신라의 인물이었다 라고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설총의 경우에는 원효의 아들이었고요. 처음에 말했듯이 신문왕 때 그 충신을 곁에 두고 간신을 멀리할 것을 꽃에 비유한 창자설화인 화한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자의 훈과 음을 차용해가지고 만든 우리나라만 독특한 언어인 이두를 창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랑 화한계는 설총이랑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고요. 이 장보고 경우에는 중국의 산둥반도에 법화원이라는 사찰을 창거했었는데 당시에 일본의 승려인 엔닌이 그 배가 난파돼가지고 거의 중국 머무르다가 이 장보고의 지원으로 여기 법화원에 머물게 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그런 글 같은 게 있었고요. 완돈에 청해진이라는 해상무역기지 설치해가지고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신무왕의 반란 지원을 줬었는데 이 인물이 금방 죽어가지고 장보고가 문성왕에게 내 딸과 결혼해라 했다가 이 문성왕이 거부를 해가지고 반란이 일으키다가 자신의 부하인 염장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마지막 최치원. 솔직히 이 인물 유형은 장보고랑 최치원이 제일 중요해가지고 이 둘을 중심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최치원은 기본적으로 육두부 출신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라가 똑똑했었더라도 자신의 인정 못 받았었는데 당나라의 과거제인 빈공과에서도 합격할 정도로 정말 실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유학하면서 당시 당나라 황소의 난이라는 그런 반란이 있었는데 황소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격왕소서라는 글을 지었었고 그리고 이 최치원이 진짜 글을 많이 지었어가지고 그 최치원의 시를 모은 시문집인 개원필경이라는 게 저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내 귀국한 뒤에는 진성여왕에게 정치개혁안인 시무시벼조를 진상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신라말,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을 다룬 해인사 묘계상탁기라는 그런 비석의 글 같은 걸 지었습니다. 당시 뭐 사회가 뭐 전염병 이런 걸로 얼마나 어지러운지 그런 거 같은 내용을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해인사 묘계상탁기가 나와도 통일신라 하대에 대한 내용을 다룬 거다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고대시대 파트는 끝을 내고 다음 파트에서는 후삼국의 통일 과정 및 고려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기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